고기는 밤이 새도록 진로를 바꾸지 않았고 방향도 전혀 바꾸지 않았다. 적어도 노인이 별자리를 살펴본 바로는 그랬다. 해가 떨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노인의 등과 팔, 다리에 흐른 땀이 마르면서 한기가 밀려들었다. 그는 낮에 미끼 상자를 덮어놓았던 부대를 벗겨 햇볕에 말려두었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와서 목 주위에 감싸고 그 자락을 어깨에 걸쳐놓은 낚싯줄 아래로 집어넣자 낚싯줄이 어깨를 누르는 강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뱃머리에 게대 몸을 숙이니 제법 편안했다. 그래 봐야 견디기 힘든 자세를 겨우 면한 것에 불과했지만 꽤나 편안해진 기분이었다. 난 저 녀석에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 녀석도 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이 저렇게 계속 버틴다며 말이야. 그는 일어나 배 옆구리 너머로 오줌을 누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곱게 뻗어나가 물속에 들여진 낚싯줄은 마치 한 줄기 인광처럼 보였다. 이제 배와 고기는 전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아바나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걸 보면 조류를 타고 동쪽으로 밀려나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아바나의 불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동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얘기지. 이 녀석이 진로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벌써 몇 시간 전에 저 불빛 앞으로 다가갔을 텐데. 오늘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됐을까? 라디오로 중계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항상 녀석을 생각하고 있어야 해. 녀석이 뭘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해. 헛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 그러고는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풍경을 함께 구경하기도 했을 텐데. 누구든 늙으면 혼자 있으면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별 도리가 없어. 힘을 잃지 않으려면 상하기 전에 저 다랑어를 먹어둬야 해. 기억하라고. 먹고 싶지 않더라도 아침에 꼭 먹어야 해. 잊지 마.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밤 동안 안락 돌고래 두 마리가 노인의 작은 배 주위에 머물렀다. 그는 놈들이 몸을 뒹굴고 물을 내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수컷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 쉬듯 물을 내뿜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 착한 녀석들. 저 녀석들은 함께 놀고 장난치고 서로 사랑하지. 날치처럼 우리의 형제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보니 갑자기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커다란 고기가 처근해지기 시작했다. 저 멋지고 괴상한 놈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 이렇게 힘센 놈도 이렇게 괴상하게 구는 놈도 생전 처음이야. 솟구치지 않는 걸 보면 아주 영리한 놈이야. 물론 놈이 솟구치거나 발광을 해대면 내가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지만 꽤 여러 번 낚시에 걸려와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놈 같아. 하지만 자기 상대가 한 명뿐이란 건 더구나 늙은이란 건 모를 테지. 그래도 굉장한 놈이야. 육질이 좋다면 시장에서 꽤나 비싸게 팔리겠지. 미끼를 먹는 거나 배를 끌고 가는 걸로 봐선 순놈인 것 같아. 싸우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는 걸로 봐도 그렇고.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그저 멍하니 있는 건가? 그는 청새치 한 상 중 한 마리를 낚았던 때를 떠올렸다. 청새치 수컷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항상 암컷에게 먼저 먹이는데 그날도 그랬기에 암컷이 낚시에 걸렸다. 암컷은 급에 질려 사방으로 날뛰며 사투를 벌이다가 곧 탈진해버렸다. 그러는 사이 수컷은 낚싯줄을 넘나들기도 하고 원을 그리기도 하며 암컷 끝에서 맴돌았다. 녀석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크기도 날카롭기도 꼭 낙 같은 녀석의 꼬리가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 노인은 암컷을 갈고리로 찍어 올리고는 몽둥이로 후리쳤다.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거칠고 모양은 길고 가느다란 양날 칼 같은 주둥이를 움켜쥐고서 머리 위쪽을 마구 두들겨 대자 피부 색깔이 마치 거울 뒷면 색깔처럼 변했다. 그러자 그는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암컷을 배로 끌어올렸는데 수컷은 여전히 배 옆구리에 머물러 있었다. 노인이 낚싯줄을 거두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컷은 암컷을 보려고 연자주색 널따란 줄무늬가 있는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펼쳐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 녀석이 아름다웠다는 것, 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노인은 기억하고 있었다. 청새치를 잡으면서 봤던 장면들 중 가장 슬픈 장면이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이가 참 많이 슬퍼했어. 우린 용서를 빌며 단숨에 암컷의 배를 갈랐지. 그 애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는 그렇게 크게 말하고는 뱃머리의 둥그런 늘반지에 몸을 기댔다. 어깨에 단단히 걸쳐진 낚싯줄을 통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육중한 물고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딘지는 몰라도 놈은 스스로가 선택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일단 내 계략에 걸려든 이상
녀석은 뭐든 선택해야 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녀석이 선택한 건 모든 올가미와 뜻과 계략이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의 깊은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건 세상 그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쫓아가서 녀석을 잡는 거야. 우린 정오부터 줄곧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어. 어부가 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난 어부로 태어날 운명이었어. 날이 밝으면 꼭 다랑어를 먹어야 해. 동이 트기 얼마 전 무언가가 그의 뒤편에 드리워져 있던 미끼를 건드렸다. 막대 모양의 찌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작은 배의 뱃전 너머로 낚싯줄이 풀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낚싯줄이 걸쳐진 왼쪽 어깨로 고기가 당기는 무게를 지탱하면서 뱃전의 나무에다 대고 낚싯줄을 끊어냈다. 그러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낚싯줄을 끊어 어둠 속에서 끊어진 두 개의 낚싯줄 끝을 단단히 연결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한 수도 능숙하게 해치웠는데 매듭을 단단히 묶을 때는 감아놓은 낚싯줄을 한쪽 발로 눌렀다. 이제 여분의 낚싯줄이 6개나 되었다. 미끼가 달려있는 낚싯줄에 각각 2개가, 고기가 물고 있는 낚싯줄에 나머지 2개가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으면 미끼가 달린 40페덤짜리 낚싯줄도 끊어버리고 거기다 여분의 낚싯줄을 묶어야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럼 좋은 카탈루냐산 낚싯줄 200페덤을 날려버리는 셈이군. 낚시 바늘하고 목줄까지. 하지만 그것들은 또 사면 돼. 지금 막 미끼를 문 녀석을 잡으려다 큰 놈을 놓치면 그건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어. 방금 미끼를 문 녀석은 무슨 고기일까? 황새치나 청새치? 아니면 상어일 수도 있겠지. 줄을 급하게 끊어야 해서 무슨 고기인지 감을 잡을 틈도 없었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대에겐 소년이 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대 혼자뿐이니 어둡든 어둡지 않든 지금 마지막 낚싯줄을 끊어내고 여분의 낚싯줄 뭉치 2개를 연결하는 게 좋아. 결국 그는 그렇게 했다. 어둠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번은 물속에 있는 녀석이 갑자기 줄을 당기는 바람에 넘어져서 눈 아래가 찢어져 버렸다. 약간의 피가 뺨으로 흘렀지만 턱까지 내려오기 전에 말라붙었다. 그는 뱃머리로 돌아가 판자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는 몸에 두른 부대를 다시 조정하여 두르고는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움직여 어깨의 다른 부위에 줄이 걸쳐지게 했다. 그는 고기가 당기는 힘을 어깨로 감지한 뒤 한 손을 물에 담고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가늠했다. 녀석이 무슨 일로 갑자기 움직였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낚시 바늘과 연결된 철사 목줄이 녀석의 크고 높은 등에 스친 게 틀림없어. 그래봐야 내 등만큼 아프진 않을 테지. 어쨌거나 녀석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언제까지나 이 배를 끌고 다닐 수는 없을 거야.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는 모두 제거해버렸고 여분의 낚싯줄도 큰 걸로 하나 남아있으니 더 이상은 필요한 게 없어. 고기야, 노인이 크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난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련다. 녀석도 나와 함께 하려 할 거야.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햇빛이 비치기 직전의 시간은 싸늘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몸을 데우려고 뱃전에 바짝 몸을 붙였다. 녀석이 버티는 만큼 나도 버틸 수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낚싯줄이 물속으로 풀려나갔다. 작은 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아침 해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햇살이 노인의 어깨를 비추었다. 녀석이 북쪽으로 가고 있군. 노인이 말했다. 해류가 우리를 동쪽 멀리로 데려갈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녀석이 해류에 몸을 맡기면 좋겠군. 그건 녀석이 지쳤다는 뜻이니까. 해가 더 높이 떠올랐을 때 노인은 고기가 아직도 지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기미는 있었다. 낚싯줄의 기울어진 각도를 보니 고기가 전보다 수면 가까이로 올라와 헤엄치고 있었다. 그게 꼭 솟구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다. 신이시여 녀석을 솟구치게 해주소서. 노인이 말했다. 녀석의 움직임을 감당할 낚싯줄은 충분하니까요. 내가 조그만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녀석이 아파서 솟구칠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녀석을 솟구치게 해야겠어. 그러면 등뼈를 따라붙어 있는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채워져 죽어서 깊은 곳에 가라앉는 일은 생기지 않지. 그는 줄을 더 세게 잡아당겨 보았다. 하지만 처음 고기가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고 끊어질 때 팽팽하게 당겨지는 줄이 얼마나 더 버텨줄지도 의문이었고 고기가 그칠게 저항하는 것도 느껴졌다.
노인은 생각했다. 급하게 당겨서는 안 되겠어. 당길 때마다 낚시 바늘이 박힌 틈이 넓어질 거고 그럼 녀석이 솟구칠 때 바늘이 빠질 수도 있어. 어쨌거나 해가 뜨니 한결 좋군. 해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 방향인 것도 좋고. 해초들이 낚싯줄에 걸려 있었다. 그것들 때문에 녀석의 짐이 더 무거워졌을 것을 생각하니 흐뭇해졌다. 밤에 엄청난 인광을 내뿜던 노란 빛깔의 만류 해초들이었다. 고기야, 그가 말했다. 난 널 무척이나 사랑하고 엄청나게 존경해. 하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넌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제발 그렇게 되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다.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그의 작은 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새였다. 수면 위로 아주 낮게 나는 것으로 보아 무척이나 지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앉아 쉬었다. 그런 뒤에 노인의 머리 위를 빙그르르 돌고는 앉아 쉬기 더 피한 낚싯줄에 내려앉았다. 몇 살이나 먹었니?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이번이 첫 번째 여행이야? 그가 말하자 새가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지친 듯 자기가 앉은 자리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연약한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잡은 채 몸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줄은 튼튼해. 노인이 녀석에게 말했다. 아주 튼튼하지. 간밤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지치면 어떡하니? 새들이 약해지기라도 한 걸까? 매들은 저런 놈들을 잡으려고 바다까지 날아오지만 그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말해봐야 저놈이 알아들을 수도 없을 거고 곧 저 스스로 매가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게 될 테니까. 북시렴 조그만 새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육지로 날아가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처럼 너도 기회를 잡아보려무나? 간밤에 뻣뻣해진 등이 아파왔지만 새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 힘이 생겼다. 너만 좋으면 내 집에 머물러도 돼, 새야. 노인이 말했다. 돛을 올리고 널 육지로 데려다 주고 싶다만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겐 친구가 생겼구나. 그 순간 고기가 갑작스럽게 요동을 치며 낚싯줄을 당기는 바람에 노인이 뱃머리로 넘어졌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낚싯줄을 얼마간 풀지 않았다면 배 넘어 물속으로 빠졌을 수도 있었다. 줄이 획 당겨지자 새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는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만져보다가 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 걸 발견했다. 무언가가 녀석을 아프게 했군. 그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는 고개의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낚싯줄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줄이 끊어질 때 팽팽해지자 그는 등을 젖혀 그 상태를 유지했다. 너도 느끼고 있구나, 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나 역시 그렇다는 걸 신은 아시지. 벗삼았던 새가 어디 있는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새는 날아가고 없었다. 오래 머물지도 못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해안에 이럴 때까지 넘어가야 할 고비가 많아. 고기가 한번 끌어당겼다고 손이 베이다니 내가 너무 둔해졌는걸. 조그만 새한테 정신이 팔려 그랬는지도 모르지. 이제 내일이나 신경 써야겠어. 기운 빠지지 않게 다랑어도 먹어둬야지. 그 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금도 좀 있었으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낚싯줄을 왼쪽 어깨로 옮긴 후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한 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1분이 넘도록 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 피가 흐릿하게 퍼져나가는 게 보였고 배의 움직임에 따라 손에 쉼없이 부딪혀오는 물살도 보였다. 녀석이 무척 느려졌군, 그가 말했다. 노인은 짠 바닷물에 손을 더 담가놓고 싶었지만 다시 고개가 날릴지도 몰라 일어서서 손을 햇볕에 말렸다. 손에 생긴 상처는 낚싯줄에 쓸려 베인 것에 불과하지만 일할 때 줄에 많이 닿는 부위였다. 일이 끝날 때까지 손을 많이 써야 하는데 미처 시작도 하기 전에 손을 다치다니 난감했다. 이제 저 새끼 다랑어를 먹어야겠어. 손이 마르자 그가 말했다. 깔꼬리로 여기다 끌고 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군. 그는 무릎을 꿇고 고물 아래에 둔 다랑어를 확인한 후 그것을 깔꼬리로 찍어 감아놓은 낚싯줄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낚싯줄을 왼쪽 어깨로 지탱한 채 왼손으로 깔꼬리에서 다랑어를 빼낸 뒤 깔꼬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는 한쪽 무릎으로 다랑어를 누른 채 그 검붉은 살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게 잘랐다. 그러고는 쐐기 모양으로 칼집을 낸 후 다시 등뼈 바로 옆에서 배 가장자리까지 잘랐다. 그렇게 6개로 자른 살점을 뱃머리에 판자 위에 널어놓고는 바지에다 칼을 닦았다. 살이 다 발린 다랑어는 꼬리를 잡고 배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 입에 다 먹을 순 없겠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긴 살점 하나를 다시 반으로 잘랐다. 낚싯줄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고 줄을 잡고 있는 왼손에서는 쥐가 났다. 그는 경멸하듯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왜 이 모양이야? 쥐가 나고 싶으면 날아지. 새 발도처럼 오그라들어봐. 그래봐야 소용없어. 어디 보자 하며 그는 낚싯줄이 비스듬히 내려진 어두운 물속을 내려다 보았다. 이제 배를 채워야겠어. 그래야 손에 힘이 생기지. 이건 어디까지나 손잘못이 아니야. 그대가 많은 시간을 고기와 싸우고 있는 탓이지. 하지만 그대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어서 다랑이나 먹어. 노인은 살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나쁘지 않았다. 꼭꼭 씹어서 즙에까지 다 빨아먹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라임이나 레몬 그리고 소금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좀 어떠신가 손양반? 그는 쥐가 나서 시체처럼 뻣뻣해진 손에게 물었다. 자네를 위해서 좀 더 먹어야겠어. 그는 나머지 조각도 차근차근 씹은 뒤에 껍질은 뱉어냈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가 손양반? 효과를 알기엔 아직 일러? 그는 또 다른 살점을 이번엔 통째로 입에 넣고 씹었다. 다랑어는 육질이 쫄깃하고 영양 많은 물고기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돌고래 대신 녀석이 잡힌 건 운이 좋았어. 돌고래는 너무 달아. 이 녀석은 전혀 달지 않는 데다 여전히 살에서 활력이 느껴져. 하지만 소금이 없는 게 문제야. 소금을 쳐놓지 않으면 남은 고기가 햇볕에 상하거나 말라버릴지도 몰라. 배는 그다지 고프지 않지만 아무래도 다 먹어버리는 게 좋겠어. 녀석이 조용하게 버티고 있으니 나도 준비를 해둬야지. 기다려봐 손양반. 그가 말했다. 자네를 위해 먹는 거니까. 물속의 고기에게도 먹이면 좋을 텐데 녀석은 나의 형제니까. 하지만 난 녀석의 숨통을 끊어야 하고 그러려면 먹어야 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쐐기 모양의 길고 가느다란 살점을 천천히 정성껏 씹었다. 그는 바지에 손을 닦으며 몸을 쭉 폈다. 자, 이제 왼손 자네는 줄을 놔도 돼 하고 그가 말했다. 자네가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둘 때까지 난 오른쪽 팔만으로도 녀석을 상대할 수 있어. 그는 왼손으로 잡고 있던 무거운 낚싯줄을 왼발로 밟고는 몸을 숙여 낚싯줄의 무게를 등으로 버텨냈다. 신이시여 쥐가 풀리게 하소서. 그가 말했다. 고기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녀석은 차분하게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무슨 계획일까? 또 나는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나? 녀석의 덩치가 엄청나니까 나야 그저 녀석의 계획에 맞추는 수밖에 없겠지. 솟구쳐 오르기만 한다면 죽일 수 있을 텐데. 녀석은 영원히 물속에 있을 모양이야. 그렇다면 나도 녀석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있을 수밖에. 그는 쥐가 난 손을 바지에다 무지르며 손가락을 풀어버리고 애썼다. 하지만 도무지 풀리지가 않았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손이 펴질지도 몰라. 싱싱한 다랑어가 소화될 즈음이면 펴질지도 모르고 만약 이 손을 꼭 써야 할 때가 오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우고 말 거야. 지금 억지로 피우고 싶진 않아. 지금은 저절로 피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지난밤에 낚싯줄들을 풀고 메고 하면서 너무 혹사를 시킨 탓이겠지? 바다를 바라보니 지금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기묘하게 일렁이는 고요한 바다 속에선 빛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곱게 뻗어있는 낚싯줄도 보였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무역풍이 구름들을 높다랗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날아가는 물오리떼도 보였는데 놈들이 날아가며 하늘에 그린 선은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곤 했다. 그 모습을 보니 바다에선 그 누구도 외롭지 않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면 겁을 먹었다. 특히나 갑자기 날씨가 나빠질 수도 있는 계절에 멀리까지 나오면 겁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허리케인의 계절이었고 바로 이때가 허리케인만 닥치지 않으면 1년 중 날씨가 가장 좋은 때였다. 바다에 나와 있으면 허리케인이 오기 며칠 전에 하늘에서 그 조짐을 볼 수가 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그 조짐을 볼 수 없기 때문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도 물론 구름 모양에는 차이가 있지. 아무튼 지금은 허리케인의 조짐이 없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덩어리 같은 하얀 뭉게구름이 보였다. 더 높은 곳에는 9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얇은 새털구름이 떠 있었다. 가벼운 무역풍이 불고 있어. 그가 말했다. 자네보다는 내게 더 좋은 날씨야, 고기 양반. 그의 왼손은 여전히 쥐가 나 있었지만 천천히 풀리고 있었다. 쥐가 나는 건 질색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자신의 몸에 대한 배신이야. 포토마인에 중독돼서 설사나 구토를 하면 남들한테 창피하지만 혼자 있을 때 쥐가 나면 나 스스로에게 창피해. 아이가 있었다면 팔뚝 아래부터 비벼주고 주물러 줬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풀어질 거야. 바로 그때
오른손에 쥔 낚싯줄에서 당기는 힘의 변화가 느껴졌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뻗어있는 낚싯줄의 경사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낚싯줄에 몸을 기대고 쥐가 난 왼손으로 자기 허벅지를 철썩철썩 쳤다. 낚싯줄은 비스듬하게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녀석이 올라오는군. 그가 말했다. 손아, 제발 좀 풀어줘라. 낚싯줄이 천천히 멈추지 않고 올라오더니 배 앞쪽에 바다 표면이 부풀어 오르며 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은 쉼없이 솟아올랐고 물이 양쪽으로 쏟아져 내렸다. 녀석은 햇살을 받아 번쩍거리며 빛을 발했다.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색이었고 햇살에 번쩍이는 양쪽 옆구리의 줄무늬는 연보라색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 녀석의 입은 야구 방망이만큼 길고 양날 칼처럼 가늘고 뾰족했다. 녀석은 온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높이 솟구쳤다가 잠수부처럼 매끄럽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인은 거대한 남 모양을 한 녀석의 꼬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낚싯줄이 빠르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 이 피트는 더 길겠는걸? 노인이 말했다. 낚싯줄은 빠르고도 일정한 속도로 풀려나갔다. 녀석은 전혀 겁에 질린 상태가 아니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끊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계속 낚싯줄을 당겼다. 일정한 힘으로 당겨서 고기의 속도를 늦춰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가 낚싯줄을 모두 끌고 가버려 결국 줄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큰 고기야. 녀석에게 호락호락하게 보여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기가 굉장히 센 놈이라는 걸, 하려고 들면 뭐든 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녀석이라면 바로 지금 온 힘을 쏟아내 어떻게든 결판을 낼 거야. 하지만 신이 보살펴 주시어 녀석들은 저희를 죽이려는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 우리보다 우아하고 힘은 세지만 노인은 덩치 큰 물고기를 본 적이 많았다. 1,000파운드 이상 가는 것들도 많이 봤고 그런 고기를 2번이나 잡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금은 혼자였고 육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는 이제껏 보고 들은 놈들 중 최고로 큰 놈이었다. 게다가 왼손은 여전히 새 발톱처럼 단단히 오그라져 있었다. 하지만 풀리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풀려서 오른손을 도와줄 거야. 물고기와 나의 왼손과 오른손, 이 셋은 형제니까. 틀림없이 쥐가 풀릴 거야. 쥐가 난다는 건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 고기는 다시 속도를 늦춰 여느 때의 빠르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잠시 전에 왜 솟구친 걸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기가 얼마나 큰지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였을 거야. 아무튼 덕분에 이젠 알게 됐군. 나도 녀석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쥐가 난 내 손을 녀석이 보게 될 거야. 녀석이 나를 실제의 나보다 더 강한 존재로 여기게 해야 해. 그리고 난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아, 나도 저 물고기가 되어보고 싶군. 내 의지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과 맞서 싸우는. 그는 뱃전의 판자에 편안히 기대어 밀려드는 몸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고기는 여전히 헤엄쳐 나갔고 배 역시 어두운 물길을 천천히 헤쳐나갔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바다에 작은 물길이 일었다. 정오가 되자 노인의 왼손에 났던 쥐가 풀렸다. 자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야 물고기 양반. 그렇게 말하며 그는 어깨에 걸쳐놓은 부대 위에서 낚싯줄의 위치를 옮겼다. 노인은 편안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다만 그 모든 것을 고통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다. 저 믿음이 깊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고기를 잡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씩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녀석을 잡게 된다면 코볼의 성당의 성모 마리아를 참배하러 갈 것 약속드립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자동으로 그의 입에서 기도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이 기억나지 않기도 했는데 그럴 땐 무의식적으로 따라 나오도록 빠르게 기도문을 외웠다. 주기도문보다는 성모송이 더 쉽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시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고는 덧붙였다. 거룩하신 성모시여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물고기지만 참으로 훌륭하나이다. 기도를 올리고 나자 기분은 한결 좋아졌지만 몸의 고통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그는 뱃머리의 판자에 기대 기계적으로 왼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부드러운 미풍이 불고 있었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다. 고물 쪽 낚싯줄에 미끼를 갈아야겠어? 그가 말했다. 녀석이 하룻밤을 더 버틸 생각이라면 나도 내 배를 채울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병에 물도 얼마 남지 않았군.
그런데 여기선 돌고래만 걸리겠는걸? 그래도 싱싱할 때 먹으면 괜찮아. 오늘 밤에 날치가 와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날치를 유혹할 불이 없어. 날치는 날 것으로 먹기 그만이고 칼로 토막을 낼 필요도 없는데 이제 힘을 아껴야겠어. 예수님, 저 녀석이 저렇게 큰 놈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요. 하지만 나는 녀석의 명줄을 끊을 거야. 그가 말했다. 녀석이 아무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라도 정당하지는 못한 일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녀석에게 꼭 보여줄 거야. 내가 아이한테 말했었지? 난 유별난 늙은이라고. 그가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증명해 보일 때야. 이제 그 수천 번이나 증명해 보였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간이었고 그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이 잠들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눈을 좀 붙이고 다시 사자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무슨 이유로 그 사자만 기억에 남아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걸까? 아이고 생각 좀 그만해 늙은이야 하고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판자에 기대고 편안히 쉬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녀석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가능하면 생각도 말고 쉬면서 힘을 비축해야 해.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다. 배는 여전히 느리지만 쉼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동쪽에서 불어오는 미풍이 배를 끌고 가고 있는 녀석에게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노인의 몸은 잔물결에 조금씩 흔들렸다. 덕분에 그의 등에 걸친 낚싯줄도 한결 가볍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시간이 완전히 오후가 되었을 때 낚싯줄의 높이가 다시 한번 높아졌다. 하지만 녀석은 물속에서 조금 더 올라만 왔을 뿐 다시 솟구치지는 않았다. 햇빛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와 등으로 떨어졌다. 물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었다. 녀석의 모습을 본 뒤로 이제 그는 자주색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펼치고 꼬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어두운 물속을 헤엄치고 있을 녀석을 상상할 수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은 깊은 물속에서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 녀석의 눈은 아주 컸어. 하기야 녀석보다 훨씬 작은 눈을 가진 말도 어둠 속을 훤히 볼 수 있지. 나도 예전에는 완전히 깜깜하지만 않다면 어두운 곳에서도 아주 잘 볼 수 있었지. 고양이만큼이나 눈이 밝았지. 태양의 열기 덕분에 또 계속 손가락을 꼼지락거린 덕분에 왼손은 이제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래서 낚싯줄을 당기는 힘을 조금 더 왼손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 또 그는 낚싯줄에 눌리는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 보려고 등 근육을 움직여 줄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그대가 아직 지치지 않았다면 말이오, 고기 양반.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이상한 양반이 틀림없소이다. 극도의 피곤이 몰려들었다. 곧 다시 밤이 닥칠 것이다. 그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보려고 애쓰다가 빅 리그를 떠올렸다. 그에게는 그란 리가스라는 말이 더 친근했다. 그는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맞붙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합 결과를 모르고 지나간 게 벌써 이틀째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해. 발꿈치에 돌깃배가 있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만큼 제 몫을 해내야 해. 그런데 돌깃배가 뭐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발꿈치에 생기는 돌기는 나한테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발꿈치에 싸움닭한 테 끼우는 쇠발톱 같은 게 생기다면 엄청 아프겠지. 나라면 참지 못할 거야. 싸움닭이야 한쪽 눈을 잃든 두 눈을 다 잃든 계속 싸우겠지만 큰 새나 짐승들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저 덩치 큰 녀석이 되었으면 좋겠어. 상어만 나타나지 않으면 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상어가 나타나면 녀석이나 나나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 위대한 디마지오는 이런 상황에서 나만큼 오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나보다 젊고 힘도 셀 테니 확실히 더 나을 거야. 더구나 그 사람 아버지가 어부였잖아. 하지만 돌깃배가 있으니 엄청 아프긴 하겠지. 난 몰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게 생겨봤어야 알지. 해가 떨어질 무렵 그는 자신감을 높이려고 카사블랑카의 가니 술집에서 시엠푸에고스 출신의 덩치 큰 흑인과 했던 팔씨름을 떠올렸다. 그들은 테이블에 분필로 선을 그어놓고 팔꿈치를 곧게 펴서 손을 꽉 움켜잡은 채로 하루낮과 하룻밤을 지새웠다. 두 사람은 상대의 팔을 테이블에 꺾어 놓으려고 용을 썼다. 구경꾼들은 판돈을 두둑하게 걸고 등유램프 아래를 들락거리며 지켜보았다. 그는 흑인의 팔과 손,
얼굴을 노려보았다. 8시간이 지나자 심판들이 4시간마다 교대로 잠을 잤다. 그와 흑인의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둘 다 서로의 눈을 그리고 손과 팔뚝을 노려보았다. 내기를 건 사람들은 계속 방을 들락거렸고 벽에 기대놓은 높다란 의자에 앉아 구경하기도 했다. 판자로 된 벽은 밝은 청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램프의 불빛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풍의 램프의 불이 흔들릴 때마다 흑인의 커다란 그림자가 함께 일렁이었다. 밤새 내기에 걸린 판돈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사람들은 흑인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뱃불을 붙여주었다. 럼주를 마신 뒤 흑인은 엄청나게 힘을 내 뿜었는데 한 번은 노인의 설명입니다. 그때는 물론 노인이 아니라 챔피언 산티아고였다. 팔을 3인치나 꺾어 놓았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다시 제자리로 올렸다. 그 순간 그는 그 멋진 흑인 녀석을 그 대단한 운동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이 트자 내기를 건 사람들이 무승부를 하자고 제안했고 심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흑인의 손등을 누르고 또 눌러 마침내 나무 테이블에 닿게 했다. 일요일 아침에 시작한 팔씨름이 월요일 아침에야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내기를 건 많은 사람들은 부두에서 설탕 부대를 나르는 일꾼이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의 노동자들이었다. 그래서 일하러 가야 해서 무승부를 제안한 것이지 안 그랬다면 승부가 날 때까지 시합이 계속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시합을 끝낸 것이다. 그 후로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챔피언이라 불렀는데 봄에 재대결이 펼쳐졌다. 하지만 돈을 많이 거는 사람은 없었다. 첫 번째 대결에서 길을 꺾어 놓아서인지 재대결에선 시엠푸에고스 출신의 흑인을 훨씬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다. 그 뒤로도 2번 더 팔씨름 시합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고기를 잡는 데 써야 할 오른손에 팔씨름이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시험삼아 왼손으로 몇 번 시합을 해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왼손은 늘 그를 배신하여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왼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제 해가 왼손을 노릇노릇 구워주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밤에 너무 추워지지 않는다면 다신 쥐가 나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군. 마이애미 방향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가자 비행기 그림자에 놀란 날치떼가 튀어올랐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면 돌고래가 있겠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기에게 걸린 낚싯줄을 더 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젖혀보았다. 하지만 더 당겨지지는 않고 끊어질 듯 팽팽해지며 물방울만 튀겼다. 배는 앞으로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았다. 비행기를 타면 아주 이상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너무 높이 날지만 않으면 물고기도 보이겠지? 200페듬 높이에서 아주 느리게 날아가면서 고기를 보고 싶어. 바다 거북잡이 배를 탈 때 돛대 꼭대기의 가로대에 올라서서 많은 것을 보았었지. 거기서 보면 돌고래가 더 짙은 초록색으로 보였고 줄무늬와 자주색 반점까지 다 볼 수 있었어. 때를 지어 헤엄치는 녀석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 어두운 해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고기들은 왜 하나같이 자주색 등, 자주색 줄무늬, 자주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 돌고래가 녹색으로 보이는 건 실제로는 금색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녀석이 허겁지겁 먹이를 쫓을 때면 청새치처럼 양쪽 옆구리에 자주색 줄무늬가 생겨.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 어둠이 내리기 직전 배는 만류 해초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밝은 물길 위에 커다란 섬처럼 불룩하게 떠서 흔들리고 있는 해초를 보고 있으니 마치 바다가 노란 담요 아래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짤막한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물 밖으로 솟아오른 녀석의 몸은 기울어가는 햇빛에 황금색으로 빛나며 허공에서 거칠게 펄떡거렸다. 돌고래는 겁에 질린 채 계속해서 고개 부리듯 솟구쳤다. 고물 쪽으로 조심스레 옮겨간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오른쪽 손과 팔로는 큰 낚싯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돌고래가 걸린 낚싯줄을 끌어당겼다. 배 위로 끌어올린 낚싯줄은 맨발의 왼쪽 발로 밟아 고정시키며 손으로는 계속 낚싯줄을 끌어당겼다. 필사적으로 요동치던 녀석이 마침내 고물로 끌려오자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기울여 그 자주색 반점이 있는
황금색 몸통을 번쩍 들어 배 안에 내려놓았다. 돌고래는 낚시 바늘을 빼내리고 마치 발작이 난 것처럼 빠르게 턱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길고 납작한 몸뚱이를 꿈틀대며 꼬리와 머리로 마구 배 바닥을 두들겼다. 노인이 몽둥이로 번쩍이는 녀석의 머리를 후려치자 비로소 녀석은 몸을 부르르 떨고는 조용해졌다. 노인은 돌고래의 주둥이에서 낚시 바늘을 빼낸 다음 거기 새 정어리를 미끼로 달고 낚싯줄을 배 너머로 던졌다. 그러고는 천천히 뱃머리로 돌아가 왼손을 바닷물에 씻고 바지에다 물기를 닦았다. 무거운 낚싯줄을 왼손으로 옮겨진 다음 이번에는 오른손을 바닷물로 씻으며 바다 너머로 가라앉는 태양과 비스듬히 기울어진 큰 낚싯줄을 지켜보았다. 녀석은 전혀 변화가 없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손에 닿는 물살을 통해 녀석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 걸 알 수 있었다. 고물에다 노 2개를 매달아 놔야겠어. 그러면 밤새 녀석의 속도가 좀 떨어질 거야, 그가 말했다. 녀석은 밤 동안에도 여전하겠지 뭐.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돌고래의 육질에 피가 배게 하려면 조금 있다가 내장을 발라내야겠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항력이 생기도록 노를 매다는 일도 조금 있다 하자고. 지금은 녀석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게 좋아. 저 물력은 물고기를 잡기엔 힘든 시간이니까. 그는 손을 들어 물기를 말리고는 낚싯줄을 잡은 채로 가능하면 편안한 자세로 뱃전에 몸을 기대고 앉아 녀석이 끌어당기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녀석이 끌어당기는 힘만큼, 아니 그 이상의 힘으로 배가 떠밀려 나갔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시간에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더구나 녀석은 미끼를 문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명심해야 해. 덩치가 엄청난 놈이라 많이 먹어야 할 텐데도. 난 다른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 치웠어. 내일은 돌고래도 먹을 거고, 아니 내장을 손질하면서도 조금 먹어 두자고. 다랑어보다는 먹기 힘들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기분이 좀 어떠신가 고기 양반?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난 기분이 좋아. 왼손도 썩 좋아졌고 오늘 밤에 먹을 거 내일 낮에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았어. 고기 양반은 배나 계속 끌게나. 사실 그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었다. 낚싯줄이 걸쳐진 등은 이제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감각해진 수준이었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손이야 그저 배인 것에 불구하고 반대편 손도 쥐가다 풀렸어. 다리도 끄떡없어. 더구나 영양 공급 면에선 녀석과는 비교도 안 되지. 어둠이 내렸다. 9월에는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졌다. 그는 뱃머리의 넓은 판자에 기댄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오늘 저녁 처음 보는 별이었다. 그는 저 별의 이름이 리겔이라는 걸 몰랐지만 저것이 나타났다는 건 저 별의 친구 별들도 곧 나타난다는 뜻임은 알고 있었다. 나한텐 저 고기 녀석이 친구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런 고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하지만 난 녀석의 명줄을 따야 해. 별을 죽일 필요는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는 생각했다. 인간이 날마다 달을 죽이려 애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달은 인간에게서 도망쳐버리겠지. 인간이 날마다 해를 죽이려 애써야 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문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커다란 물고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연민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명줄을 따야겠다는 그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녀석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녀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아니야, 당연히 없지. 저런 당당함과 위험을 지닌 녀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 나야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하기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인간이 해와 달과 별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이야. 지금처럼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바다에서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자, 지금은 학력을 생각할 때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건 위험하기도 하지만 장점도 있어. 만약 고물에 노를 매달아 학력이 생기게 되면 배를 끄는 녀석은 한결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그러면 지금보다 낚싯줄을 더 많이 풀어줘야 하는데 그럼 녀석이 달아날 위험이 커져. 반면에 지금처럼 노를 매달지 않으면 배가 가벼워 녀석이 빠른 속도로 배를 끌 수 있어. 그럼 우리 둘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길어진다는 뜻이야. 녀석이 달아날 위험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돌고리가 상하기 전에 내장을 발라내고 좀 먹어야겠어. 그래야 기운이 나지.
1시간쯤 쉬었다가 그때도 녀석이 여전한지 살펴본 후 고물에도 노를 매달지 결정하자고. 쉬는 동안에도 녀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노를 매달아 놓는 건 좋은 전략이긴 해.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할 때야. 녀석은 아직 팔팔하니까 섣불리 덤벼서는 안 돼. 또 여전히 녀석의 주둥이엔 바늘이 꽂혀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 바늘 자체야 녀석에게 별거 아니겠지. 문제는 그것 때문에 녀석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녀석은 지금 배고픔이라는 형벌과 결투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난 이제 잠시 쉬어도 돼. 다음 일이 닥칠 때까지 녀석을 내버려 둬도 돼. 늦게까지 달이 뜨지 않아 정확한 시간을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2시간쯤 쉬었다. 하지만 다른 때에 비하면 쉬었다는 것이 정말로 푹 쉰 건 아니었다. 여전히 어깨에 낚싯줄을 걸친 채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낚싯줄을 어디 단단히 메어두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랬다간 녀석의 움직임에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 줄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해졌다는 걸 알고 바로 낚싯줄을 더 풀려면 이렇게 계속 내 몸으로 지탱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잖아, 영감.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반나절에 하룻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고. 물고기 녀석이 얌전히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눈을 좀 붙여야 하지 않겠어? 잠을 못 자면 흐리멍덩해지잖아. 난 흐리멍덩한 상태가 아니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직 정신이 또렷해. 내 형제인 별만큼이나 정신이 맑다고. 물론 잠은 자야지. 내 형제들도 자고 달도 해도 자고 심지어 해류가 흐르지 않는 날엔 바다도 잠을 자는데. 그러니 잠을 꼭 자두어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눈을 좀 붙여야 어깨에 걸친 이 낚싯줄 문제를 해결할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고물로 가서 돌고래나 손질하자. 잠을 자야만 한다면 노를 매달아서 항력이 생기게 하는 건 위험하니까. 난 잠을 자지 않고도 해낼 수 있어 하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모험이긴 하지. 그는 낚싯줄이 갑자기 고기를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손을 짚고 무릎 걸음으로 고물을 향해 갔다. 녀석도 반쯤은 잠이 들었을지 몰라. 하지만 재워서는 안 돼. 명줄이 끊어질 때까지 배를 끌고 가게 해야 해. 고물로 온 그는 몸을 돌려 왼손으로는 어깨를 누르고 있는 낚싯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서 돌고래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머리를 칼로 찍어 돌고래를 고물 아래에서 빼낸 후 한쪽 발로 녀석을 누른 상태에서 항문에서 턱 아래쪽 끝까지 단숨에 잘랐다. 그런 다음 칼을 내려놓고 손으로 내장을 말끔히 긁어내고 아가미도 뜯어냈다. 녀석의 묵직하고 미끈거리는 위 안에는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아직 싱싱하고 육질이 단단했다. 그는 날치를 꺼내 한쪽으로 치운 뒤 내장과 아가미는 고물 밖으로 던졌다. 그것들은 인광을 내며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 차가워진 돌고래는 별빛을 받아 문둥병 환자처럼 회백색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녀석의 머리를 발로 밟고서 껍질을 벗겨냈다. 그리고는 반대편으로 뒤집어 다시 껍질을 벗기고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양쪽 옆을 잘랐다. 그는 벗기고 잘라낸 것을 배전 너머로 미끄러뜨리고는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는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강을 뿜으며 천천히 가라앉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날치 2마리와 돌고래 고기를 챙기고는 칼을 칼집에다 넣은 뒤 천천히 뱃머리로 돌아갔다.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낚싯줄 때문에 그의 등은 구부정했다. 고기는 그의 오른쪽 손에 들려 있었다. 뱃머리로 돌아온 그는 돌고래 고기 2조각을 판자 위에 널어놓고 그 옆에다 날치를 놓았다. 그런 다음 어깨에 걸친 낚싯줄의 위치를 옮긴 후 배전에 내려놓고 있던 왼손으로 줄을 다시 부여잡았다. 그러고는 배 너머로 몸을 기울여 바닷물에 날치를 씻으며 손으로 물의 속도를 가늠했다. 손은 돌고래 껍질을 벗기면서 묻은 인광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치고 나가는 물살을 지켜보았다. 물살은 약해져 있었다. 그가 배에 손을 문지르자 인광이 떨어지며 고물 쪽으로 느리게 흘러갔다. 녀석이 지쳤거나 숨을 돌리고 있군. 노인이 말했다. 이제 나도 이 돌고래나 먹으면서 쉬어야겠어. 잠도 좀 자고. 시간이 흐를수록 싸늘해지는 별빛 쏟아지는 밤에 그는 뼈를 발라낸 돌고래의 살점과 내장 그리고 머리를 잘라낸 날치 1마리를 먹어치웠다. 돌고래는 익혀서 먹어야 맛이 기가 막힌데 그가 말했다. 날로 먹으니 형편없군.
이제부턴 배를 탈 때 꼭 소금이나 라임을 챙겨야겠어. 해가 있을 때 뱃물에 바닷물을 뿌려놨다면 마르면서 소금이 좀 생겼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기야 돌고래를 잡아 올렸을 때 이미 해는 거의 기울어 있었지. 그래도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야. 아무튼 꼭꼭 씹어 먹으니 구역질은 나지 않네. 동쪽 하늘로 구름이 몰려들면서 눈에 익은 별들이 차례로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 계곡으로 빨려드는 듯 했고 바람은 멎어 있었다. 사나흘 지나면 날씨가 험해지겠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은 괜찮겠어. 이젠 잠잘 채비를 좀 하시지, 영감. 녀석이 얌전히 있는 동안에 눈을 좀 붙여야지. 그는 어깨에 걸쳐진 낚싯줄을 오른손으로 힘껏 부여잡고 체중을 실어 뱃머리 판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오른손을 허벅지로 꾹 눌렀다. 그런 다음 낚싯줄을 약간 어깨 아래쪽으로 내려 왼손으로도 줄을 붙잡았다. 그는 생각했다. 오른손을 이렇게 눌려 있으니 잠을 자도 계속 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왼손은 줄을 놓칠 수도 있어. 그렇게 줄을 놓고 떨어지는 왼손이 날 깨우겠지? 오른손이 고생이야. 하지만 오른손이야 벌 서는 데는 익숙하니까 괜찮을 거야. 2, 30분만 눈을 붙일 수 있어도 좋겠는데. 그는 그렇게 온몸으로 낚싯줄을 누르는 웅크린 자세로 오른손에 체중을 모두 실은 채 잠이 들었다. 꿈에 사자 대신 8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길게 줄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떼를 보았다. 마침 짝짓기 때라서 돌고래들은 허공으로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자신들이 솟구치며 만든 물구멍 속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꿈은 다시 그의 집으로 장소를 바꾸었다. 그는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차가운 북풍이 불어 몹시 추웠다. 베개 대신 벤 오른쪽 팔이 저렸다. 그 뒤엔 길게 뻗은 노란 해변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자 한 마리가 어둑한 새벽 해변으로 내려왔고 이어 다른 사자들도 나타났다. 그는 닻을 내린 채 육지에서 불어오는 저녁 미풍을 받으며 뱃머리에 턱을 괴고 앉아있었다. 다른 사자가 더 나타나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의 마음은 행복했다. 달이 뜬 지 오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고기는 쉼없이 구름의 터널 속으로 배를 끌고 갔다. 주먹진 오른손이 냅다 그의 얼굴을 치는 동시에 낚싯줄이 풀려나가면서 손바닥에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통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왼손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꽉 붙잡았지만 줄은 계속 거칠게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이 낚싯줄을 찾아 쥐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혀 낚싯줄을 끌어당겼다. 등과 왼손이 낚싯줄에 쏠려 불에 타는 듯 따가웠다. 풀려나가는 낚싯줄의 힘을 온통 감당한 왼손은 심하게 베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낚싯줄 뭉치를 보았다. 계속 부드럽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녀석이 엄청난 폭발음을 내며 바다 위로 솟구쳤다가 둔중하게 떨어졌고 그렇게 솟구치기를 반복했다. 낚싯줄이 계속 풀어지고 있는데도 배는 빠르게 내달렸다. 노인은 낚싯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끌어당겼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그는 녀석이 줄을 끌어당기는 힘에 넘어져서 뱃머리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다. 얼굴에 돌고래 살점이 묻은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렸던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 이제 붙어보자고. 녀석에게 낚싯줄 값은 받아내야지. 받아내고 말 테야. 녀석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녀석이 물을 가르는 소리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낚싯줄이 풀려나가면서 손이 쏠렸지만 그건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다. 그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베이지 않도록 되도록 굳은 살 부위로만 줄이 지나가게 했다. 이럴 때 아이가 있었다면 아직 감겨있는 낚싯줄에 물을 뿌려 풀려나갈 때 손이 썰리지 않게 해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쉽군. 아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낚싯줄은 풀리고 또 풀려나갔다. 하지만 풀리는 속도는 좀 느려지고 있었다. 그는 녀석에게 더는 한 뼘도 내주지 않겠다는 듯 온 힘을 다해 줄을 끌어당겼다. 그러면서 겨우 뱃머리 판자 위 고기 살점에서 얼굴을 들어 무릎을 꿇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도 낚싯줄이 풀리고 있었지만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그는 눈으로는 보기 힘든 낚싯줄 다발을 발로 더듬어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다. 더듬어 보니 낚싯줄은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녀석은 이제 새로 풀려나간 낚싯줄이 물과 부딪히며 생기는 마찰력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무척 힘들 것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됐어. 게다가 녀석은 10번도 넘게 솟아올랐으니 등뼈를 따라 붙어있는 공기 주머니에는 공기가 가득할 거야.
그러니 녀석이 내가 끌어올릴 수 없는 깊은 곳까지 가라앉아서 죽는 일은 없을 거야. 녀석은 곧 원을 그리며 돌 거고 그때 난 무언가를 해야 해. 그런데 왜 갑자기 요동을 친 거지? 배가 고파서? 아니면 이 밤중에 무언가를 보고 놀란 건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 하지만 시종일관 침착하고 굳세며 자신감 넘치던 녀석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대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영감.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녀석을 다시 틀어잡긴 했지만 줄은 아직 못 당기고 있잖아. 하지만 곧 녀석은 빙글빙글 돌 거야. 노인은 왼손과 어깨로 녀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지탱하면서 몸을 구부려 오른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붙은 돌고래의 살점을 씻어냈다. 그냥 놔두면 구역질을 느껴 토할 테고 그러면 기력이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은 다음 계속 손을 물에 담가 놓았다.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의 부유한 새벽빛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녀석이 동쪽으로 가고 있군. 그건 녀석이 지쳐서 해류에 몸을 맡겼다는 뜻이야. 이제 곧 원을 그릴 거야.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손을 충분히 담근 것 같아서 물에서 손을 꺼내 살펴보았다. 나쁘지 않군. 그가 말했다. 아픔 따윈 사내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 그는 새로 생긴 상처에 줄이 닿지 않게 조심스레 오른손으로 줄을 움켜쥐고는 몸의 중심을 바꾸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왼손을 바닷물에 담갔다. 자네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네. 그가 왼손에게 말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안 보일 때가 있더군. 난 왜 양손을 다 잘 쓸 수 있게 태어나지 못한 걸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기야 왼손이 능숙하지 못한 건 연습을 안 한 내 잘못일 수도 있어. 연습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간밤엔 그리 나쁘지 않았어. 쥐가 난 것도 한 번뿐이었고 만약 또 쥐가 나면 그때 낚싯줄에 베어도 내버려 둘 거야.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이 또렷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돌고래 고기를 좀 더 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하고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토에서 기운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신이 흐릿하게 낫지. 저놈의 살에다 얼굴을 쳐박아서 그런지 적을 먹으면 구토가 날 것 같아. 상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비상용으로 놔둬야겠어. 어쨌거나 이젠 영양 공급으로 원기를 도두기엔 너무 늦었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멍청이 날치 한 마리가 남아있잖아. 그는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날치를 왼손으로 잡아 뼈를 조심스럽게 씹기 시작해 꼬리까지 내려가며 먹어치웠다. 날치는 어떤 물고기보다 영양이 풍부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게 필요한 원기를 줄 수 있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셈이니 녀석이 원을 빙빙 돌 때까지 기다려 결투를 벌여봐야겠군. 녀석이 원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바다로 나온 뒤로 세 번째 맞이하는 태양이 떠올랐다. 낚싯줄의 경사만 봐서는 녀석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걸 알기에는 너무 일렀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나마 녀석이 낚싯줄을 당기는 힘이 느슨해진 것을 알아채고 오른손으로 줄을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다. 늘 팽팽하긴 했지만 끊어질 듯한 한계쯤에 이르자 낚싯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낚싯줄 아래로 어깨와 머리를 빼내고는 줄을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고 가능한 한 몸통과 다리까지 이용해 낚싯줄을 끌어당겼다. 몸을 흔들 때는 그의 늙은 두 다리와 어깨가 중심을 잡아주었다. 엄청 크게 원을 그리고 있군. 그가 말했다. 녀석이 돌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낚싯줄은 끌려오지 않았다. 낚싯줄이 튀긴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는 순간 낚싯줄이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어두운 물속으로 낚싯줄이 풀려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녀석은 지금 원의 먼 쪽을 돌고 있군. 그가 말했다. 어쩔 수 없어. 버텨내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녀석의 힘은 떨어질 테고 1시간쯤 뒤면 녀석을 볼 수 있겠지. 이번만큼은 녀석을 굴복시켜야 해. 명줄을 끊어야 해. 하지만 고기는 계속 느리게 원을 그렸고 2시간이 지나자 땀에 흠뻑 젖은 노인의 뼛속까지 피곤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원은 훨씬 작아졌고 낚싯줄의 완만한 기울기는 고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